저는 남들 보기에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뛰었죠. 그런데 78살이 되어서야 나에게 묻습니다. 수남아, 너는 행복하냐?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78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태산 같은 존재였던 제가 구걸하듯 매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버지, 거기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자꾸 그러세요. 저희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회사 일까지. 아버지, 거기 계시는 게 저희 도와주시는 거라니까요? 제발 좀 적응하세요. 저희도 숨 좀 쉬자고요. 뚝. 무정하게 끊겨버린 신호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손마디가 다 닳도록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 인생의 종착역이 차가운 요양원 침대 위 번호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효도 여행이라는 자식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자존감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분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아니 온몸으로 버텨낸 지옥 같았던 요양원 3개월,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 다시 찾은 제 진짜 삶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78살 강수남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네에서 강철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산을 오르고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를 치며 정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자식들은 가끔 전화해 아버지, 이제 일 좀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소일거리로 아파트 경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자부심은 딱 하나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고 내 발로 걸어다니다 깨끗하게 가자.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바쁘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던 큰아들 녀석이 웬일로 전화를 했더군요. 며느리까지 전화를 바꿔가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가 큰맘 먹고 제주도 가족여행 준비했어요. 아버님 칠순 때 제대로 못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지요. 저는 그저 우리 자식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나 보다 애비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싶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간 제주도는 눈이 시리게 푸르더군요. 손주 녀석의 고사리 손을 잡고 해안 산책로를 걷는데 바람은 시원하고 파도 소리는 정겨웠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행 오시길 정말 잘했죠? 저희가 숙소며 식당이며 아버님 취향에 맞춰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그 살가운 목소리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고생하며 자식 키운 보람이 여기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찬란했던 행복이 딱 1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 바닥이 대리석이라 미끄러웠던 걸까요? 아이고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허공에 떴고 그대로 딱딱한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두둑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서 비명을 지르는 며느리와 당황해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전해오는 타는 듯한 통증에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재활이 관건이라고 하더군요. 할아버님, 고관절은 수술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누군가 옆에서 24시간부터 집중 재활을 도와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침대에서 못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뼈가 아픈 것보다 자식들한테 큰 폐를 끼치겠구나 하는 미안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들 내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보느라 복도에서 연신 전화를 해댔고 며느리는 과일을 깎으면서도 가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이 들었다 잠결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떴는데 병실 밖 복도에서 아들 내외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간병인 쓰면 하루에 15만 원이래. 한 달이면 간병비만 450이야.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없어.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야?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에 아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지. 근데 아버지를 혼자 둘 순 없잖아. 집으로 모시자니 당신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수발을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즘은 호텔보다 좋은 데 많대요. 거기 전문 치료사들이 매일 재활 운동도 시켜준다잖아.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니까 우리 부담도 훨씬 적고 그게 아버지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며느리의 단호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아들의 침묵.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죽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로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집 사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는데 정작 내가 아프니 나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들의 대화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 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제 집으로 갈 줄 알았던 차의 운전대를 낯선 산길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집은 계단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수소문해서 호텔처럼 편안한 곳으로 예약해뒀어요. 거기서 딱 한 달만 재활하고 오세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백미러로만 저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화려한 사진이 박힌 안내 책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똑똑한 어르신들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런데 먼저 오신대요. 여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건강해져서 웃으며 돌아오세요. 그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차마 안 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짊어진 대출금, 손주들의 학원비,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짐이 되기 싫다는 노인네의 마지막 자존심이 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뒤로하고 실버 호텔이라는 번드르르한 간판이 붙은 요양원으로 끌려가듯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건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퀴퀴한 악취였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복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눈빛은 약에 취한 듯 흐리멍덩했습니다. 다들 멍하니 벽을 보거나 침을 흘리며 졸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호텔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인가. 자, 할아버지. 옷 갈아입으시고요. 이제부터 여기 규칙 잘 따르셔야 해요. 말 잘 들어야 빨리 나갑니다. 젊은 요양보호사는 저를 마치 물건 다루듯 침대에 툭 앉혔습니다. 평생 내 몸 하나는 내가 정갈하게 건사하며 살았는데 남의 손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죄수복 같은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지는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곧 폐기 처분될 고장난 기계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또 올게요. 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자동문 너머로 자식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날 효도 관광을 온 게 아니라 자식들의 삶에서 청소된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날 밤 낯선 4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끊임없이 쇳소리 섞인 기침이 들려왔고 복도 저편에서는 누군가 우리 엄마 좀 데려와라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가슴에 달린 번호표를 만져보았습니다. 203호 1번. 강수남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건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관리되어야 할 번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던 노인이 제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아주 나직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쇼, 새로 왔소? 나도 처음엔 딱 한 달만 있다 나갈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어. 자식들 말 믿지 마쇼.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지워지는 존재여.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시신을 실은 들것뿐이라오.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워지는 존재. 정말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된 걸까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뺨을 타고 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울음 섞인 신음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겠다. 내 발로 당당히 걸어서 내 이름 강수남으로 다시 저 문을 나가고야 말겠다. 그것이 제가 지옥 같은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던진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희망이 아니라 비참함과 함께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복도의 형광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켜지면 요양보호사들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를 깨뜨립니다. 자, 203호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기저귀 갈 시간입니다. 평생을 정갈하게 살아온 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남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배를 눌러도 요양보호사들은 오지 않았고 한참 뒤에 나타나서는 할아버지, 아까 갈아드렸잖아요. 좀 참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날이면 저는 침대 위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젊은 보호사들이 제 몸을 물건 다루듯 뒤집으며 아이고, 냄새야 하고 코를 찌푸릴 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나오는 것은 다 식어버린 멀건죽과 형체를 알 수 없이 으깨진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씹는 즐거움마저 빼앗긴 식탁에서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사료를 먹는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호사들은 다음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제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기 바빴고 채 삼키기도 전에 식판을 뺏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드셔야 재활 훈련 가죠. 그들이 말하는 재활 훈련이란 휠체어에 묶인 채 거실 한복판에 모여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져 오자 매일 오겠다던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핑계라도 대더니 나중에는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거기가 호텔보다 공기도 좋고 밥도 잘 나온다면서요. 며느리랑 애들도 다 바빠요. 좀 참으세요. 아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겠지요. 이곳의 공기는 맑은 산소가 아니라 찌든 소독약과 노인들의 신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호텔보다 좋다는 그 가식적인 위로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가끔 보내오는 문자에는 아버님, 거기가 재활 전문이라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나중에 웃으며 배우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은근히 생색을 내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이제 그리운 아버지가 아니라 매달 결제해야 하는 고지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저는 복도 끝 원장실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던 녀석이 원장과 비밀리에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시는데 절대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집에는 돌볼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저희도 맞벌이라 감당이 안 됩니다. 비용은 꼬박꼬박 올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여기가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시게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아들의 그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효자 아들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짐스러운 물건을 창고에 맡기며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손님의 목소리였죠. 마지막 집이라니요. 아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이곳에 영원히 묻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제 손을 잡고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던 아들의 눈빛이 사실은 언제까지 사시려나 하는 계산이었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넋이 빠진 채 앉아있는 저를 옆 침대 박 노인이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박 노인은 이곳의 산증인이자 저보다 먼저 버림받은 선배였습니다. 강 씨, 내 말이 맞지? 자식들한테 우리는 이제 짐일 뿐이야. 나도 저 녀석들 학비대고 집 해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버지였지. 근데 다리 좀 못 쓰고 병원비 들어가니까 저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더라고. 자식 말 믿지 마쇼.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로그아웃 된 거야. 박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 씨,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독해져야 해. 여기서 주는 약 다 먹지 마. 그거 사람 멍청하게 만드는 진정제가 섞여 있어. 자꾸 잠만 자게 해서 말썽 안 부리게 하려는 속셈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리고 안 아픈 척해. 잘 걷는 척하고 당신 정신이 자식들보다 더 맑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저 문은 절대 안 열려. 박 노인의 그 한마디는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앉아서 자식의 자비만 기다리다가는 정말 이곳이 내 무덤이 되겠구나. 저는 그날 저녁 간호사가 주고 간 알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는 약 기운을 걷어내자 오히려 정신이 서슬퍼렇게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무도 모르는 단독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요양보호사들이 순찰을 마치고 교대하는 시간을 틈타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사고로 부러졌던 고관절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내뿜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한번 일어서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환자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걷는다. 나는 내 발로 나간다. 나는 강수남이다. 어둠 속에서 주문처럼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위기가 수십 번이었지만 그때마다 원장실에서 들었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낮에는 남들처럼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시계와 달력을 쫓고 있었습니다. 재활실에 가면 물리치료사에게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라며 매달렸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며 포기할 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구에 몸을 맡겼습니다. 치료사가 할아버지,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래야 아들놈들 고생 덜 시키지 않겠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살아서 이 지옥을 탈출하겠다는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밤에는 손을 떨면서도 신문의 한 면을 통째로 베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려 정신병원으로 옮겨지는 노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아직 글을 쓰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성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일기장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각오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저를 보며 가끔 자신의 간식을 제 침대맡에 몰래 놓아주었습니다. 강 씨, 당신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도끼 보니까 나갈 수 있어. 나가면 내 소식도 좀 전해주쇼.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고. 박 노인의 젖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입소한 지 2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벽을 짚지 않고도 방 한 바퀴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저릿하고 아팠지만 제 의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곧 만나자. 너희가 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입소한 지 어느덧 석 달째가 되던 날 아들이 마지못해 면회를 왔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유리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꼿꼿하게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서 계세요? 위험하게 왜 이러세요? 얼른 앉으세요. 원장님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절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아들이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고 다시 휠체어에 앉히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단호하게 아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강한 거부의 몸짓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흠칫 놀라며 손을 뗐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준 채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 배신당한 인간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발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원장실 문 밖에서 내가 한 말을 다 들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라고. 비용은 얼마든지 낼 테니 나를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방 끝만 만지작거렸죠. 아들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들의 가슴팍에 거칠게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박 노인과 젊은 물리치료사에게 묻고 또 물어 작성한 제가 요양 서비스 신청 안내서와 제가 매일 밤 써내려간 일기장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당황하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본 내 노후 대책이다. 굳이 나를 이 감옥 같은 곳에 가둬두지 않아도 나라에서 도우미를 보내주고 물리치료사가 우리 집으로 직접 온단다. 방문 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어. 등급만 받으면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적게 들고 너희한테 손 벌릴 일도 없다. 내가 경비일하며 모아둔 돈이면 내 집에서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아들은 당황한 듯 쪽지를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며느리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거기서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아버지 안전 생각해서 여기 모신 건데. 그 마음 편하자고라는 가식적인 말에 참았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면회실 탁자를 지팡이로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마음 편한 게 효도냐?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영혼이 썩어가는데
내 마음 편한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여기서 사람 강수남이 아니라 203호 1번이라는 번호표로 살고 있다. 화장실 하나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주는 약에 취해 멍청이가 되어가는 게 내가 말한 안전이냐? 나는 내 집에서 굶어 죽더라도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다. 당장 퇴소 서류 가져오너라. 안 그러면 나 오늘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테다. 내가 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제 서슬 퍼런 기세와 단호한 눈빛에 아들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제 귀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요양원 원장이 아직은 재활이 더 필요하다며 교묘하게 만류했지만 저는 그가 제 등급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제야 원장도 입을 닫고 아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퇴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짐을 싸서 요양원 문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박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 씨, 꼭 살아서 어떻게든 사람으로 버티다 나오시게. 요양원의 묵직한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요양원 안의 소독약 냄새보다 수만 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나의 집.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직접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집 특유의 쿰쿰하고 따뜻한 냄새, 내 손때 묻은 물건들. 비로소 제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약속대로 방문 요양보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니 비용 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203호가 아닌 강수남 어르신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근력을 키웠고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던 마음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당하게 제 삶을 꾸려가니 아들 내외도 주말마다 들러 진심 어린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존엄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라는 이름의 배려가 때로는 우리를 더 빨리 죽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내 정신이 맑을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요양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이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편리한 도피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저 강수남이 해냈듯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투박하고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째, 제 삶은 요양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저를 버리려 했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처음 며칠간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도 아버지, 필요한 거 없으시죠?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도 미안하겠지.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 어느 주말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요양원에서 썼던 일기장과 통장 몇 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죄인처럼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내가 너희를 원망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남남처럼 살지 않으려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부른 거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 일기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렴. 나는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번호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아버지로 살고 싶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며느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그때는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그랬어요. 아버님을 버리려던 게 아니라 저희가 살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아버님께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도 붉어진 눈시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난 놈입니다. 다시는 그런 곳에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나도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마. 이제부터 나는 내 노후를 너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진 이 집과 얼마 안 되는 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야.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니 너희는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를 돌봐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부모로만 대해다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복지관에 나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박 노인이 알려주었던 그 생존 의지가 이제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바뀐 것이죠. 제가 배운 첫 번째 스마트폰 기능은 가족 단톡방에 제 셀카와 함께 오늘 점심은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불 조심하세요, 위험해요라고 잔소리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번 주말에 고기 사갈게요라는 응원이 돌아옵니다. 자식들에게 제 존재가 걱정거리에서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요양원을 탈출했을 때만큼이나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제 또래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자식 험담을 하더군요. 요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눈물을 훔치는 그분에게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보쇼, 자식 원망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소.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지.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자식 말만 믿고 앉아 있어? 제 말을 듣던 노인의 눈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해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노년의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제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수만 명의 심장을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도 부모님께 다시 전화드려야겠어요. 라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요양원에서 잃어버렸던 제 이름 강수남을 다시 찾은 것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 멘토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완만한 평지를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존엄성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몇 푼에 목매지 마십시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꼼꼼히 챙기고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재활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바로 서야 자식들도 나를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창밖의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십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던 노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의 간섭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내 의지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에서 혹은 집안의 외딴 방에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번호표가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내십시오.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무릎은 지팡이 없이도 집안일을 거뜬히 해낼 만큼 단단해졌고 제 마음은 요양원의 소독약 냄새를 완전히 잊을 만큼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찾은 것이 비단 건강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 듦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하며 그저 숨죽여 살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당하게 내 몫의 권리를 요구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식을 돕고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매일 오후 2시면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인생 상담소를 엽니다. 처음엔 그저 산책 나온 노인들과 주고받는 신세 한탄이었지만 제 요양원 탈출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멀리 옆 동네에서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강씨 형님, 우리 아들도 자꾸 시설 좋은 데를 알아보자는데 나 정말 가기 싫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 어쩌겠소? 70대 중반의 김씨가 젖은 목소리로 제 손을 잡을 때면 저는 요양원 203호 침대에서 보았던 박 노인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시오, 김씨. 자식한테 서운하다 소리만 100번 해봐야 소용없소. 자식들도 자기들 사는 게 전쟁이라 우리 마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요. 원망할 시간에 공부를 하쇼. 나라에서 주는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방문 요양이 뭔지, 내가 내 집에서 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당신이 먼저 알아야 자식을 설득할 거 아니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식한테 홀랑 맡겨놓고 왜 엉뚱한 데로 가느냐고 화내면 뭐 하겠소? 제 말을 듣는 노인들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식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이 공원 벤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들 녀석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사실 저 그때 요양원 원장하고 상담할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무능해서 아버지를 지켜드릴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발로 걸어 나오셔서 방문 요양이라는 길을 보여주셨을 때 사실 제일 구원받은 건 저였습니다. 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아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몰랐던 겁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제가 제3의 길을 직접 개척해서 보여준 것이죠.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때 자식의 죄책감도 비로소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주말마다 오면 제 다리 근육을 만져보며 아버지, 다음 달엔 같이 등산도 가시겠는데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요양원에서 면회 거부 전화를 하던 그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빈 침대들을 잊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기침하던 누군가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고 1시간도 안 되어 새로운 번호표를 단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던 그 비정한 공간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3번 크게 부릅니다. 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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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생하자, 잘 살아보자.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203호 1번으로 불리던 그 굴욕의 시간을 씻어내고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엄한 인간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낙상사고로 시작해 요양원이라는 지옥을 거쳐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험난한 여정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자식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름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침대 머리맡에 요양원 안내 책자를 두고 밤새 뒤척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의 눈치에 가슴이 답답해 잠 못 드는 분이 계신가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돕고 제도가 돕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강인한 생명력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자식의 손에 이끌려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요양원의 찬 공기가 아닌 내 집 안방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 강수남이 여러분 곁에서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일상을 보낸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제 다리는 예전처럼 뒷산을 뛰어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장을 봐오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낼 만큼은 충분히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잘 사느냐를 넘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마무리를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번호표를 단체할 것인지 아니면 내 손때 묻은 이불 속에서 가족들의 온기를 느끼며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함께 의지했던 박 노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끝내 그 문을 나서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 같은 짐 보따리 몇 개만 남긴 채 떠나셨다는 소식에 저는 하루 종일 목이 메었습니다. 강 씨, 당신은 꼭 살아서 나가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젖은 눈망울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박 노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성지였음을 저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수남, 너는 끝까지 내 집을 지키고 끝까지 내 이름으로 눈을 감아야 한다. 저는 곧장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못해도 가는 건 준비할 수 있지 않겠니? 나는 나중에 기력이 다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날이 오더라도 다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 대신 내가 알아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제가 임종에 대해 너희와 약속하고 싶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죽음 이야기를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장 오래 사는 방법이다. 기계에 매달려 숨만 붙어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집 안방에서 너희가 끓여주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 먹으며 우리 손주 녀석 재롱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조용히 가고 싶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키고 너희를 키운 이유이기도 하단다. 제 단호한 청에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는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요양원 말고는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직접 공부하고 길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저희도 알겠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이 집에서 모실게요. 저희가 더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지워주는 것, 대신 가정에서의 돌봄이라는 더 어렵지만 값진 길을 함께 걷자고 제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마무리 지으며 제 방의 가구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습니다. 낡은 장롱, 손때 묻은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요양원의 그 삭막한 흰색 벽지가 아니라 내 삶의 무늬가 새겨진 이 벽지 아래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내 집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도 이 존엄한 마무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집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죠.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것인지 그 권리를 물려받으라고 가르치죠. 요양원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나 많다고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하오. 제 강의를 듣는 노인들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기로 빛납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질까봐 겁내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설계하는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양원 203호 1번으로 불리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내 집 안방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돈이 많이 들까봐, 혹은 남의 눈치가 보여서 요양원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존엄하게 떠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돌봄 제도는 생각보다 촘촘하고 자식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살자.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요양원의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과 투쟁, 그리고 승리의 기록으로 찬란하게 장식하십시오. 저 강수남이 그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방 안방에 오늘도 따스한 등불이 켜져 있기를,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존엄하게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시작된 그 짧은 낙상 사고가
저를 요양원이라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203호 1번이라는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눈물 찢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통증보다 더 아픈 자식의 배신감을 딛고 저는 내 이름 강수남을 되찾기 위해 피눈물 나는 재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집 안방에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목 놓아 외친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목숨보다 아끼는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도 삶의 무게에 눌려 가장 쉬운 선택, 즉 요양원이라는 편리한 답안지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답안지는 우리 부모들의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이직, 내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소박한 인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방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문은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늘 한 뼘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늘 비릿한 소독약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의 창문은 다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꽃향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이 평범한 공기 한 모금이 우리 노인들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귀한 생명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골방이나 요양원에 가두려 하고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문 요양,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가 급여 같은 말들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제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라고 말할 때,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알아보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내 집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단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시설의 침대가 아니라 비록 낡았을지언정 본인의 역사가 깃든 안방의 이불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국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번호표로 바꾸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존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검버섯이 피었어도 그 속에서 빛나는 제 눈빛은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맑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처럼 길을 잃었던 노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세상을 만드는 꿈 말입니다. 이 영상이 그 꿈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자식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길을 찾아보자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노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시간을 남의 손에 맡겨진 채 멍하니 벽만 보며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 고난을 딛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산책로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으스러졌을 때 누구도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인도 해냈다면 여러분은 더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번호표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였고 이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시민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당당한 인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저당 잡히지는 마십시오. 긴 시간 78 노인의 투박하고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외로운 밤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멈춰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할 산책을 준비하려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존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내 집 안방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마지막까지 빛나는 삶을 삽시다. 저 강수남이 여러분의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창작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